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이 어우러진 작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덕망을 쌓아온 이름난 양반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송하던 곳이었지요. 집안의 가장인 김대감은 공명정대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의 아내인 부인은 자애로운 성품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연화는 이웃 마을에서 시집을 온 여인으로 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지혜로워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가문의 안녕을 빌며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런 며느리를 얻은 것은 조상의 덕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연화 역시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며 이 평화로운 가옥에서의 하루하루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정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기나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집안을 뒤흔들어 놓았고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대감이 조정의 모함에 휘말려 대역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문의 가솔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는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집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았으며 마치 전염병이라도 도는 곳인 양 멀리서 눈짓으로만 수군거리며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고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변방으로 끌려가거나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에게는 머나먼 바닷가 섬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감당하기 힘든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고귀하게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초라한 죄인의 몸이 되어 거친 삼배옷을 입고 길을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세월의 덧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어보지 못한 연로한 시어머니가 그 험한 유배 길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적막한 마당에 흩날리는 낙엽만이 그 슬픔을 아는 듯했습니다. 명문가라고 칭송하며 앞다투어 선물을 들고 찾아오던 친척들은 가문이 화를 입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앞장서서 연을 끊겠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옆을 지키던 며느리 연화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가문이 번성할 때 그 덕을 입었으니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말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화는 친정 부모님이 사람을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간곡히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배지로 떠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홀로 그 척박한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설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곁에서 지팡이가 되어드려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불쌍하다며 혀를 찼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흔들림 없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화는 정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시어머니가 평소 아끼던 물건들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두툼한 옷가지들을 챙겨 작은 보따리에 정성스럽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방 안에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마주할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이겨낼지 깊은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깊은 속내를 알기에 차마 더는 말리지 못하고 그저 가녀린 손을 잡으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며 눈물 지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에서 고부는 포졸들의 감시 아래 유배길에 올랐으며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해를 입을까봐 대문을 굳게 닫고 창틈으로만 그 가련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지고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거친 돌밭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발은 금세 부르트고 다리는 떨려왔지만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띠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힘을 내셔요. 길가에 핀 들꽃이 이리 고우니 잠시 풍경을 보며 시름을 잊으시지요 하며 건네는 다정한 목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따스하게 감싸며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만난 사람들은 죄인의 행색을 한 고부를 보며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들의 무례함에 개의치 않고 오직 시어머니의 안색만을 살피며 묵묵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서 구한 거친 보리밥을 물에 말아 시어머니께 먼저 드리고 자신은 남은 찌꺼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 그 효심의 하늘도 감동할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른 얼굴을 보며 내가 죽지 못해 살아서 너에게 이토록 큰 짐을 지우는구나 하고 자책하셨지만 연화는 오히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는 동안 연화의 집시는 여러 번 닳아 없어졌고 고운 손은 흙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지친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누더기 같은 천을 구해 시어머니의 발바닥에 감싸드리며 혹여나 상처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시어머니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조금씩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인심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 여린 여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부인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면 고부는 헛간이나 처마 밑에서 잠을 청해야 했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품에 꼭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시어머니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보며 연화는 남몰래 기도를 올렸으니 우리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유배지에 도착하게 하시고 가문의 누명이 벗겨지는 그날까지 부디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든 척하며 며느리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어찌 이리도 보석 같은 아이가 내 집에 왔을까 생각하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밤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유배지가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지고 바닷바람은 소금기를 머금어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지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독려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유배지에 도착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당장 먹고 살 거처를 마련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길 약초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배지에 가는 이가 어찌 그리 차분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연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닥쳐올 시련을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쥐며 우리가 머물 곳이 저기 보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달래었습니다. 바다 건너 외딴 섬은 세상에서 잊힌 자들이 가는 곳이라 했으나 연화는 그곳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니 마음먹기에 따라 낙원이 될 수도 있다며 시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친 바다와 마주한 두 여인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그 모습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룻배에 올라타 섬으로 향하는 동안 출렁이는 물결에 시어머니는 멀미를 하며 고통스러워하셨고 연화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바닷물을 막아내며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려 안정을 취하게 도왔습니다. 사공은 유배객들을 보며 채새 설을 차며 저런 곱상한 여인들이 어찌 저 험한 곳에서 살겠느냐고 혼잣말을 했지만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도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수평선 너머에 섬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으며 시어머니를 반드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모셔다 놓겠다는 비밀스러운 맹세가 마음속 깊이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섬 선착장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매서운 바닷바람과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으나 연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모시고 자원해서 유배지까지 따라온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독한 년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참으로 대단하다며 은근한 감탄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가에서 배정해준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향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걷기 시작했고 그곳이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내야 할 새로운 복음 자리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보니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여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연화는 실망하는 기색 없이 바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며 시어머니를 앉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통곡하셨지만 연화는 어머니 제가 깨끗이 닦고 수선하면 여기도 아늑한 집이 될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근처 숲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고 습기를 몰아내며 차가운 방 안에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고 그렇게 유배지에서의 첫날 밤이 서서히 깊어가며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첫날부터 마을 우물가에 나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고 심지어 물을 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정성을 보이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길을 쓸고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고생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지만 연화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마을 분들과 친해져야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마을의 한 할머니가 몰래 감자 몇 알을 건네주며 유배객이라도 사람돌이 다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주는 것이니 어서 들어가 어머니와 나누어 먹으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감자를 정성스럽게 삶아 시어머니께 대접하며 어머니 보셔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하고 희망을 북돋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온 작은 감자 하나를 입에 넣으며 그 맛이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고 며느리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마을을 다스리는 탐욕스러운 관리가 고부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유백에게 처지에 과한 세금을 요구하거나 며느리 연화의 미모를 탐내어 수작을 걸어오는 등 새로운 위기가 이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는 시어머니를 압박하며 며느리를 수청들게 하면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연화는 지혜로운 말로 그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며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녀는 관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고 험한 일을 자처하며 자신은 오직 어머니를 모시는 노비와 다름없는 처지임을 강조하여 그의 흑심을 꺾어놓는 영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연화의 굳센 절개와 지혜에 감탄하며 더는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관리를 비난하며 몰래 고부를 돕는 손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수선하고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으며 바닷가에서 미역과 조개를 채취해 시어머니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시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고 가문의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밤마다 연화의 손을 잡고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며 고마움을 전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향집 마당에서 꽃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약해진 마음바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부의 앞날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거대한 파도와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가문의 몰락을 주도했던 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음모였습니다. 마을에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여전했고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배신자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 섬마을까지 뻗어오고 있었으나 연화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어머니 몰래 마을의 동태를 살피고 관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혹여나 시어머니의 신변에 해가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방어의 벽을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유배지의 거친 환경은 끊임없이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이야기는 더욱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이 오두막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어느 날 밤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으니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달빛 아래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지혜로운 계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이제는 그저 견디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전사의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 의기는 대장부 못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배지에서의 고단한 겨울이 깊어가는 가운데 연하와 시어머니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으며 마을 전체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고 어느덧 남쪽 바다로부터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 무렵이었으나 유배지의 차가운 바닷가 마을에는 여전히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마른 새순물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했고 부르튼 손끝에서는 아픔이 가시지 않았지만 묵묵히 마당을 쓸고 텃밭에 심어둔 보리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부가 숨겨둔 패물이 어마어마하다는 정체불명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공기는 차츰 의심과 시샘으로 오염되기 시작했고 고부의 일상은 다시금 위태로운 도마 위에 오르며 고요하던 섬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 고부의 거처를 묻고 다녔는데 그는 자신을 김대감댁 먼 친척인 박상길이라 소개하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려 통곡하며 가문이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찾아왔노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지만 연화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읽어냈습니다. 박상길은 시어머니에게 한양의 소식을 전하며 집안의 재산 일부를 자신이 미리 빼돌려 두었으니 그것을 찾으려면 연화가 자신과 함께 잠시 육지로 나가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길의 등장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가 가져왔다는 금은 보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화가 그동안 가난한 척 연기를 했던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지금 당장 그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안위가 우선이었기에 묵묵히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대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박상길은 포기하지 않고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술을 사고 고부가 엄청난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이 고부를 더욱 압박하도록 교묘하게 심리적인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여인네들의 수다 소리가 전보다 훨씬 사나워졌고 연화가 물을 뜨러 갈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치거나 바가지에 흙을 뿌리는 등 유치하고도 잔인한 괴롭힘이 이어져 연화의 고단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시어머니를 저렇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 결국 관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매일 밤 시어머니의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지난번 연화의 미모를 탐내던 마을 관리는 박상길과 내통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고부의 집을 수색하여 보물을 빼앗고 연화를 관가로 끌고 갈 치밀한 음모를 꾸미며 밤마다 주막에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관리는 박상길에게 재산의 절반을 약속받고 공권력을 동원해 고부를 압박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부가 영모의 자금을 숨겨두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동조를 얻어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관리의 위협과 박상길의 금전적 유혹에 눈이 멀어 고부를 감시하는 눈초리가 되었고 이제 고부의 오두막은 섬 안의 외딴 섬이 되어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상길은 연화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 고운 며느리가 평생 이 섬에서 썩어야겠느냐며 죄책감을 자극하는 모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으며 내가 죽어야만 연화가 살 길을 찾겠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 고부의 갈등은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상 기우를 눈치채고 어머니 저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고 간곡히 애원했지만 깊은 시리에 빠진 노부인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평소 연화를 아끼던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몰래 담장을 넘어와 고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위험을 알렸으니 내일 새벽 관원들이 들이닥쳐 집을 수색하고 너희를 압송할 계획이라며 어서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양가죽을 쓴 늑대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니 가까이 다가와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자를 가장 먼저 경계하고 내 지혜를 믿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간곡한 조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이대로 도망친다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며 밤새도록 무언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집안에 있던 낡은 상자 몇 개를 꺼내 그 안에 돌덩이와 짚을 채워넣고 정성스럽게 보자기로 싸서 마치 귀한 보물이 든 것처럼 위장하여 방 한구석에 잘 보이게 놓아두고 관원들의 침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박상길이 노리는 것이 결국 실체 없는 탐욕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그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막힌 함정을 파놓고 짐짓 태연한 척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연화의 단호하고도 영리한 눈빛을 보고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그래 네가 가는 길을 이 어미가 끝까지 믿어주마 하며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이윽고 새벽 어스름이 깔릴 무렵 관원들과 박상길이 횃불을 들고 고부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고 박상길은 기세등등하게 보물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니 마을 사람들도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보물 상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귀한 것이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했고 박상길은 눈이 뒤집혀 보자기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마을의 흙과 시어머니의 낡은 버선 그리고 며느리의 정성이 담긴 기도문뿐이었으니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상길은 분노하여 연화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물은 재물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과 변치 않는 절개인데 당신은 무엇을 보고 이 먼 길을 달려왔느냐며 일갈했습니다. 관리는 당황하여 박상길을 몰아세웠고 박상길은 분명히 금괴가 있다고 들었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으니 그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들통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웃음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소문에 속아 고부를 핍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으며 연화의 지혜로운 대처에 속으로 깊은 감명을 받아 박상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관리는 박상길을 사기꾼으로 몰아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박상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민심을 잃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오랏줄과 매서운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관리에게 고개를 숙여 법을 집행하는 자가 어찌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느냐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고 관리는 그 기세에 눌려 변명 한마디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연화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시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셔와 따뜻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으니 매일 아침 문 앞에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쌀 주머니와 신선한 생선들이 놓여 있었고 길에서 연화를 만나면 먼저 고개를 숙여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과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박상길이 남긴 악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다음 단계를 구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가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본격적인 서신 작성을 시작했고
한양에 있는 옛 지인들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가를 보내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지혜로 위기를 넘긴 것에 감복하여 이제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연화에게 맡겼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고 단단해져서 모진 바닷바람도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지만 고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되어 하루하루를 견뎌냈고 연화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은 침침해졌으나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시어머니를 다시 떳떳하게 모시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시간을 견뎌내며 봄이 깊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연화가 두려워 상소문이 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선착장을 봉쇄하고 고부의 집 주변에 감시병을 배치하는 등 더욱 노골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연화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획책했습니다. 연화는 관가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는데 낮에는 일부러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관리의 눈을 속이고 밤에는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연화의 태도가 결국 그녀를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와 관리의 포위망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우연히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는 한 나그네를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을 전하러 온 밀사였으며 그의 품속에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연화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가져온 서신을 전달하며 조정 내에서도 김대감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서신을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이제 머지않아 시어머니와 함께 당당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시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관가의 첩자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관리에게 보고를 올렸으며 관리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 나그네를 체포하고 서신을 빼앗기 위해 고부의 집을 포위하고 당장 연화와 나그네를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그네를 뒷문으로 피신시킨 뒤 자신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서리빨 같은 기세로 관원들을 가로막으며 법의 도리를 논하며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서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새겨졌으니 종이 조각을 찾는다고 진실이 가려지겠느냐며 당당하게 외치는 연화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원들의 횡포에 분노하여 하나둘씩 낫과 곡괭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고부를 지켜야 한다며 이내 장막을 형성하여 관원들이 더 이상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는 예상치 못한 백성들의 저항에 당황하여 후퇴를 명령했고 연화는 이 틈을 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설파하여 마을의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연화는 어머니 이제부터 시작이니 부디 건강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날을 맞이해요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사당에 가서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 너의 용기가 이 섬을 깨웠으니 곧 큰 파도가 대수로부터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예전에 이 섬에 유배왔던 고관대작들이 남긴 비밀 기록들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며 소중히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그 기록들을 품속 깊이 숨겼고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문의 부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의 부정부패를 조목조목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까지 합쳐 한 권의 책을 완성했는데 이는 훗날 암행어사가 올 때 전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운명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부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독려했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진정한 지도자로 따르며 섬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곁에서 묵묵히 먹을 갈아주고 종이를 펴주며 며느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고 고부의 사랑은 이제 마을 전체를 보듬는 거대한 자애로 승화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연화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장계를 올렸고 이로 인해 섬마을에는 곧 중앙관리가 파견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마지막 고비임을 직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된다고 용기를 북돋웠지만 내심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의 신변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아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시어머니는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며 끝까지 며느리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관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저 배의 탄이가 아군일지 적군일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선착장으로 나갔으며 그녀의 품속에는 그동안 준비한 만인보와 관리의 비리 장부 그리고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서신이 단단히 묶여 있어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관리는 선착장에서 승전가를 부르듯 거들먹거리며 중앙관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배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정체를 숨긴 암행어사에 선발되었으며 이들의 등장은 섬마을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배에서 내리는 관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이 정의로운 자들인지 탐욕에 찌든 자들인지 판단하려 애썼고 다행히 그들 중 한 명이 과거 김대감의 제자였던 인물임을 알아보고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일단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으며 시어머니에게는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귓속말을 건네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부의 끈질긴 인내와 지혜가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섬마을을 뒤덮었던 어둠의 장막은 서서히 걷히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긴 겨울밤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연화의 효심과 지혜는 마침내 그 결실을 볼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모든 것은 다가올 심판의 시간에 맡겨진 채 고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선착장의 찬바람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대화와 논리가 정립되어 있었고 어떤 질문에도 당당히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을 지키는 장수와 같이 늠름하고도 아름다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억눌렸던 진실이 터져 나올 준비를 마친 채 고요한 섬마을은
폭풍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성난 듯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은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느라 쉴 새 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선착장에 닻을 내린 거대한 관선에서 내려온 이들은 조정의 부패를 감시하러 내려온 감찰관의 수하들이었으나 그들은 정체를 숨긴 채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관리의 횡포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며 은밀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으며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언제 어떻게 꺼내어 보여주어야 할지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며 어머니의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져온 뽀얀 미음 한 그릇을 비우며 기운을 차리려 애쓰셨지만 오랜 유배 생활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안색은 여전히 창백하고 손길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곧 가문의 억울함이 씻겨나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버티셔야 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안심을 시켰습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관리의 부하들이 고부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연하는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는 여유를 보이며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하는 마을 뒤편 숲속에 숨겨두었던 암행밀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연화에게 한양에서 온 극비 서신 한 통을 건네주었는데 그 속에는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계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신에 따르면 김대감을 모함한 자들은 대감의 정직함을 시기한 권력가들이었으며 그들은 대감이 관리하던 비축미를 가로채기 위해 거짓 장부를 만들어 대역죄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읽어내려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이 진실을 세상에 공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마을 아낙네들에게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가문의 억울함에 대한 복선을 깔아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 억울한 장부가 저 바다 너머 한양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눈물을 훔쳤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관리의 횡포에 대해 다시금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이러한 행동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고부의 편에 서서 진실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을 관리는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감지하고 연화를 따로 불러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며 네가 가진 서신과 증거들을 넘겨주면 너희 고부를 즉시 유배에서 풀려나게 해주고 큰 상금까지 내리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관리의 제안이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임을 단박에 알아차렸고 오히려 관리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정의로운 심판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관리는 연화의 기세에 눌려 쩔쩔맸고 당장이라도 그녀를 감옥에 가두고 싶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의 눈치가 보여 섣불리 행동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노인 한 분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덮어드리고 정성껏 간호하여 노인의 정신을 차리게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는 과거 조정에서 일하던 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연화의 효심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자신이 은퇴하며 몰래 가지고 나왔던 관리들의 부정부패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의 행방을 알려주며 이것이 너희 가문을 살릴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직감하고 노인이 알려준 장소로 달려가 바위 틈에 숨겨진 낡은 장부를 찾아냈으며 그 속에는 마을 관리와 한양의 권력자들이 결탁하여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연화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며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아온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영특함과 용기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이 너 같은 배필을 얻은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칭송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네가 하는 일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며 자신의 비녀를 뽑아 연화에게 건네주었고 이것이 가문의 안주인임을 증명하는 물건이니 암행어사를 만나면 반드시 보여주라고 당부하며 힘을 강달해 실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비녀를 가슴 깊이 품고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암행어사에게 올릴 마지막 청원서를 한 글자 한 글자 피눈물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관가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으며 박상길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섬을 성지를 빠져나가려 시도했으나 연화의 부탁을 받은 마을 청년들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연화는 박상길을 마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저지른 사기 행각과 가문을 배신한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며 정의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연화의 뒤를 따라 관가로 향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섬 전체를 진동시켰고 권력의 횡포에 찌들었던 공기는 서서히 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관가 정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대신 차분하게 관가북을 치며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식 절차를 밟았고 이에 당황한 관리는 군사를 동원해 연화를 압박하려 했으나 이때 신분을 감추고 있던 암행어사가 등장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수많은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관가 마당으로 들어섰으며 그의 서리빨 같은 위엄에 마을 관리와 그 수하들은 낙엽처럼 떨며 무릎을 꿇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정의의 도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와 장부를 꺼내 암행어사 앞에 바쳤고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으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옅게 번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화가 바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더니 그 지혜로움과 치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연화에게 고개를 들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범한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토록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는지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직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문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공을 시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 암행어사와 주위 관리들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마을 관리를 파직하고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으며 박상길 역시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을 약속하며 가문의 누명이 곧 벗겨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선언을 섬마을 전체에 선포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오두막으로 몰려와 자신들이 오해했던 것을 사죄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옷가지들을 전해주었고 유배지였던 섬은 이제 축제의 장으로 변하여 고부의 고생을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대문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셨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가두어 두었던 수심이 사라지고 인자한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이는 모두
며느리 연화의 지극한 효심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양에 계신 시아버님의 구명과 가문의 재건을 위해 암행어사에게 추가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화와 시어머니는 밝은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신 조상님들께 매일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연하는 어머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지요. 아버님께서도 곧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배지의 거친 바람도 이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되어 고부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이야기는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깊어가는 밤을 따스하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그동안 관리에게 빼앗겼던 재물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연화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경하며 그녀가 내리는 조언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에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니 그녀의 인품은 섬을 넘어 육지까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한양으로부터 내려올 정식 복권 교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으며 고부는 매일 아침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향에서 올 소식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유배지의 초라한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늑하고 깨끗한 집으로 변모했고 연화가 심은 꽃들이 만개하여 집안 가득 향기를 풍기니 이곳이 죄인이 머물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에 채소를 따며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셨고 연화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문의 진정한 회복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이러한 소소한 평화를 지키는 데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쓰며 유배 생활 동안 겪었던 고난과 지혜를 기록하여 훗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으며 그녀의 붓끝에서는 진심 어린 삶의 철학이 묻어나와 종이 위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평선 너머로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는 조정의 전령선이 다가오는 것이 목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모두 선착장으로 달려가 고부의 앞날을 축복할 준비를 마쳤으며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령은 말에서 내려 위엄 있게 어명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김대감의 무고함이 입증되어 관직이 복구되었고 그 가족들 역시 즉시 복권되어 한양으로 귀환하라는 은혜로운 소식이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명을 듣자마자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하늘에 감사 인사를 올리며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평온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전령은 특별히 연화의 공로를 치하하며 임금님께서도 너의 효행과 지혜를 전해 듣고 큰 상을 내리기로 하셨으니 어서 채비를 마쳐 한양으로 올라가자고 재촉했고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눈물로 고부의 앞길을 배웅했습니다. 연화는 떠나기 전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지혜로운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모아둔 귀한 약초와 물건들을 나누어 주며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약속했고 그녀의 따뜻한 작별, 인사는 섬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제 고부는 초라한 유배객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되찾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배에 올랐으며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유배 올 때의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비단길을 깔아놓은 듯 잔잔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연화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곁에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낭간에 기대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고백했고,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모든 것이 너의 덕분이라며 며느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유배지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고부의 당당한 발걸음을 비추며 갈등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성문 밖에는 이미 복직된 김대감과 가솔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으며 멀리서 고부의 모습이 보이자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아내와 며느리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대감은 특히 연화에게 고개를 숙여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라며 가문의 기둥으로 인정해 주었고, 연화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겸손하게 대답하여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양도성은 다시금 김대감과의 복권 소식으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며느리 연화의 지혜가 가문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여걸로 받들어 모시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귀한 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났으며 연화는 다시금 안주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으나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검소하고 지혜롭게 가문을 운영하여 하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배지에서 자신들을 도왔던 섬마을 사람들을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물품을 보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구휼 활동에 앞장서며 명문가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며 연화가 낳은 아이들에게 지난날 유배지에서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향한 든든한 초석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인 조정의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해 남편과 아버님을 도와 뒤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드러내놓고 정사에 관여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상소문과 정책 제안들은 남편의 이름을 빌려 세상에 나왔고, 이는 훗날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용기가 이제는 한 가문을 넘어 나라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으며, 연화의 이름은 역사 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화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며 어머니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며 묻는 변함없는 효심을 보였으며, 시어머니는 그래 연화야 네가 있어 내가 오늘도 편안히 잠들 수 있구나 하며 대답하는 정겨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고부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결속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해 평온한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청중들이 깊은 안식 속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마무리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가 바꾼 운명은 단순히 한 가문의 복권이 아니라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세상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숭고한 여정이었으며, 그녀가 남긴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후세에
가슴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연화의 집 마당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하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잔불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씨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고부의 숨소리는 이제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일정해졌고 이야기는 그 평온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중들의 꿈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준비를 마친 채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옛 대저택으로 돌아온 고부의 앞에는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보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먼지와 세월의 흔적,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들의 비겁한 그림자가 먼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열며 코끝을 찌르는 곰팡내와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보았지만 실망하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며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락했던 가문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에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고 그 중에는 예전에 가문을 모함하거나 재산을 탐냈던 이들도 섞여 있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보시며 지난 유배지에서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곁에서 묵묵히 빗자루를 드는 며느리를 보며 다시금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사당을 청소하며 조상님들께 무사 귀환을 알리는 예를 갖추었고 이후 하인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며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통솔력에 갈팡질팡하던 종들도 금세 안정을 찾았고 집안은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며 명문가로서의 위엄을 갖추어 나갔으니 이는 모두 연화의 치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정돈되자 예전의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거나 이를 방관했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염치도 없이 찾아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다시금 가문의 덕을 보려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물을 들고 와 시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연화는 그들의 눈 속에 담긴 가식과 탐욕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그들을 정중히 대하면서도 마음의 문은 결코 열어주지 않는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가문의 문서를 가로채려 했던 숙부 일가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연화에게 비단 옷감을 건네며 환심을 사려 했으나 연화는 그 옷감을 정중히 거절하며 오직 진실한 사과만이 가문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암시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가문의 모든 친척과 마을의 원로들을 큰 사랑채로 불러 모았는데 이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비리를 대중 앞에서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그녀의 원대한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무슨 말을 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고 연화는 유배지에서 암행어사에게 전달했던 그 비밀 장부의 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장례를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문이 무너질 때 누가 앞장서서 돌을 던졌으며 누가 시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하나하나 기록된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으니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이들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연화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장내에는 탄식과 부끄러움의 한숨소리가 가득 찼고 명확한 증거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음을 깨달은 배신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뜨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당장 관가에 넘겨 처벌할 수도 있었으나 시어머니의 만류와 가문의 화합을 위해 이번 한 번만은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며 대신 그들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을 다시 내놓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한 처단 방식에 마을 원로들은 역시 명문가의 종부답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가문의 명예는 비로소 이 지혜로운 여인의 손에 의해 온전히 회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시비가 가려지고 악인들이 물러나자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며, 연화는 고생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대대적인 잔치를 벌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억눌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잔칫날 집안 곳곳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유배지에서 돌아온 고부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니 지난날의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잔치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를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정성껏 술을 올리며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내 마음의 짐이다 내려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연화는 집안의 뒷마당에 작은 정자를 짓고 그 주변에 유배지에서 가져온 들꽃 씨앗을 심었는데, 이는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녀의 다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그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유배 시절의 일화들을 추억으로 나누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지혜로운 대화로 승화시키며 서로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상처까지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연화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을 수호하는 여신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며 평온한 노후의 일상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있는 우물을 살피다 문득 유배지의 거친 바닷바람을 떠올렸으나, 지금은 담장 아래 핀 소담한 국화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이 회복된 후에도 사치와 허영을 경계하며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솔선수범하여 집안을 가꾸었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다른 명문가 여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한양 바닥의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연화의 출신이나 처지를 논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효심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탁월한 지혜만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로 받들어 모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집안의 기강이 바로 서자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옛 지인들과 학자들이 대감의 복직을 축하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연화는 그들 중 진심이 담긴 이들만을 가려 시어머니와 대면하게 하는 영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복권이 단순히 권력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가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었기에 집안의 창고를 열어 흉년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행보는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는 그녀에게 정경부인의 봉작과 함께 효부라는 칭호가 새겨진 현판을 직접 하사하시어 가문의 영광을 한층 더 높여주셨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연화는 현판을 받는 날에도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평복을 입고 시어머니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모든 공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돌리는 겸손함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어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상금을 가문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유배지였던 섬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여 자신이 입은 은혜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대범한 결단을 내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넓은 도량을 보며 내가 참으로 사람을 잘 보았구나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훔치셨고, 고부의 사랑은 이제 가문의 벽을 넘어 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갔습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연화는
시어머니를 위해 얼음 가득한 오미자차를 준비하고 시원한 죽부인을 방 안에 들여놓으며 어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는데 이러한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이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하는 하인들에게도 시원한 그늘막과 참을 대접하며 모두가 이 집안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배려했고 그 덕분에 대저택 안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들만이 오갔습니다. 집안은 이제 단순한 거처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안식을 얻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늘 지혜롭고 온화한 연화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어느덧 집안의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배신했던 친척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연화의 뜻을 따라 가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니 명문가의 전통과 위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유배지에서 겪었던 험난한 파도 소리를 꿈속에서 듣기도 했지만 잠에서 깨어나 방 안의 은은한 등잔불과 시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를 확인하면 다시금 평온한 현실로 돌아와 안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격동의 파도를 넘어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화의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야기는 이제 이들의 행복한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청중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안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연화는 마당을 거닐며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았는데 그 달빛은 유배지 해안가에서 보았던 쓸쓸한 달빛과는 달리 포근하고 넉넉한 기운을 머금고 있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시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거닐며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디게 해준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우애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부의 뒷모습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들이 걷는 길 위에는 평화와 안정이 꽃처럼 피어나 가문의 앞날에 축복만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평온한 광경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연하는 밤마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묻고는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곁에 있으니 매일매일이 천국 같구나 하시며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는 다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보상받기에 충분했고 연화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연화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은은한 감동과 함께 깊은 잠을 부르는 편안한 위로의 선물이 되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다시금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찾아오자 연화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나들이를 나가 흐드러진 벚꽃을 보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완전히 털어내는 정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핀 꽃들을 보며 연화야 너의 마음이 바로 이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말씀하셨고 연화는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셔서 제가 꽃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화답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친모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시샘이나 음모 대신 오직 따뜻한 축복과 존경의 시선만이 가득했고 가문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 후손 대대로 전해질 영광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지혜가 만든 평화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사소한 말다툼조차 사라지게 만들었고 하인들은 주인의 인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니 집안 살림은 저절로 풍족해지고 가세는 날로 번창해 나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유배지에서 그을렸던 얼굴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가문을 위해 싸워온 숭고한 훈장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이름은 이제 효부와 지혜의 대명사가 되어 먼 훗날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가 지켜낸 집안의 평온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 대저택의 기와 지붕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면 연화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끼며 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일도 증명할 일도 없이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했고 그러한 평화로운 일상은 그녀의 영혼을 더욱 깊고 맑게 정화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들의 행복한 결말을 축하하며 청중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등불을 하나씩 밝혀주고 있으며 어둠이 깔리는 밤의 고요함처럼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게 끝을 향해 부드러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고부였으나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며느리의 비범한 지혜로 다시 일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한겨울 추위를 견뎌낸 매와 향기처럼 진하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시어머니를 지켜냄으로써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녀의 삶은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양의 큰 집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숨결만이 가득하고 고부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을 축복 삼아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며 이야기는 그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머니의 잠을 청하게 도왔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워 시어머니는 어느새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등잔불을 끄고 방을 나왔으며 밤하늘의 은하수는 마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찬양하듯 반짝이며 대저택의 지붕 위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고요하고 만물은 안식에 든 이 밤에 연화의 지혜와 효심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청중들의 꿈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모든 갈등이 해결된 자리에는 오직 깊은 평화와 잠의 요정만이 내려앉아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으며 사람들은 이 위대한 고부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가정도 이처럼 화목해지기를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비로소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가없는 기쁨과 보람의 상징이었으니 이보다 더 장엄한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오부를 남겨두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은 채 아주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청중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밤 공기는 이제 더없이 부드럽고 달콤하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으나 그 손이 닦아낸 눈물과 지켜낸 생명의 무게는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훈장처럼 남아있을 것이며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고 자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원망은 용서로 바뀌었고 모든 시련은 축복으로 변한 이 순간 대저택의 기와 끝에 걸린 달님도 고부의 평안을 축복하며 조용히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밤의 장막을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가 열어준 평화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고단했던 하루를 잊고 깊은 휴식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으며
이야기는 그 장엄한 평화의 울림을 남긴 채 잠시 멈추어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사위가 고요한 가운데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연화의 효심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들리는 이 신비로운 밤에 우리는 지혜가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으며 그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했음을 하늘에 보고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유배지의 거친 바다가 아닌 꽃이 만발한 고향의 뜰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치유와 완성을 향해 달려가며 모든 청중이 연화가 누리는 그 평온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나지막하고 따뜻한 어조로 이야기의 끝을 준비하며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달무리도 포근하게 내려앉은 어느 깊은 밤. 한양의 김대감댁 기와 지붕 위로 은은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마당의 잡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연화가 정성껏 심은 매화와 국화가 계절마다 고운 빛깔을 뽐내며 집안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가 아니라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와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효부 연화의 덕망을 기리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때의 몰락이 무색할 만큼 가문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으며 그 중심에는 늘 지혜롭고 강인한 며느리 연화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안개 자욱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방 앞에 나가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와 몸의 병이 깊었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의 지극한 간병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이제는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제법 힘이 실려 집안을 두루 살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연화가 가져오는 숭늉 한 사발에서도 세상의 모든 진미를 느끼는 법을 배웠고 며느리의 손을 잡을 때마다 지난날의 시련이 오히려 가문의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은 고부 사이는 이제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고 깊은 신뢰로 묶여 있었으니 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오후가 되면 연화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자에 앉아 유배지에서 가져온 마른 약초들을 다듬으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먼 바다를 바라보듯 멍하니 계시다가도 연화가 건네는 향긋한 차 한 잔에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 차가운 바닷가에서 어떻게 이 귀한 봄꽃을 다시 보았겠느냐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잘 버텨주셔서 제가 일이 행복한 것이지요 하며 공을 돌렸습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갔고 이를 듣는 하인들도 마음이 훈훈해져 더욱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이름난 부인들이 연화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대감댁을 방문했는데 연화는 화려한 차림새 대신 늘 입던 단정한 무명옷을 입고 그들을 맞이하며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인들은 어떻게 그 험한 유배지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가문의 누명까지 벗길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었으나 연화는 오직 진심과 인내가 있었을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대할 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으며 자신을 모함했던 이들조차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너그럽게 포용하는 큰 그릇을 보여주어 방문객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이러한 성품은 입소문을 타고 궁궐까지 전해졌으며 왕실에서도 그녀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하사품을 내려
가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연화의 꼼꼼하고 영리한 운영 덕분에 유배 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변모했으며 낭비되는 물자 하나 없이 모든 식솔이 배불리 먹고 평온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매달 일정량을 따로 떼어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이나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구휼 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이러한 선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직접 옷감을 끊어 가난한 이웃들의 수의를 마련해주는 등 자애로운 어른의 표상을 보여주어 가문의 명예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단순히 권력 있는 명문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저녁무렵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잘 익은 감을 깎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야, 내가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니 내 아들도 나라 씨를 근심 없이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셔요 하며 어리광 섞인 진심을 전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고 집안의 모든 갈등과 고뇌는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여서 오직 고요한 안식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유배 시절 자신들을 몰래 도와주었던 섬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해마다 귀한 선물을 보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신의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오늘날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배지의 고달픔을 잊지 않고 늘 경계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한양의 대가족으로부터 오는 정성어린 선물에 감동하여 고부의 안녕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렸으니 그 선한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온 누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따뜻한 온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연화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을 더욱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 손수 구들장을 살피고 두툼한 소미불을 새로 지어 올리는 등 추위로부터 어른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에도 시어머니의 입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배지에서 배운 별미들을 한양 식재료와 접목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하였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곧불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방안을 가득 채우는 며느리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내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셨고 며느리를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고부의 깊은 사랑은 차가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뜨겁고 강렬하여 집안의 온기는 사계절 내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제 이 가문의 모든 권한을 며느리 연화에게 공식적으로 일임한다는 선포를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가 가문을 살렸으니 그녀만큼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는 없다고 확신했고 시어머니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가업을 전수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연화는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로 가문과 백성을 섬기겠노라 다짐했고 그녀가 가문을 이끌기 시작한 이후로 집안은 더욱 번창하여 한양에서 으뜸가는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화의 이름은 한 가문의 며느리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하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며 어머니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며 묻는 변함없는 효심을 보였으며 시어머니는 그래 연하야 네가 있어 내가 오늘도 편안히 잠들 수 있구나 하며 대답하는 정겨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고부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결속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깊어가는 밤을 따스하게 채워가고 있었으니 듣는 이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의 머리에도 은빛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젊은 시절 유배지에서 보았던 그 맑고 단단한 의지를 잃지 않고 더욱 깊고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효와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백수를 누리시며 연하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무리하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연하의 손을 꼭 잡고 너를 만나 내 생애가 참으로 빛났다라는 유언을 남기시어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깊은 후회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낸 후에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집안을 평화롭게 다스렸으며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김대감 가문에는 단 한 번의 불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기일이 되면 유배지에서 즐겨 먹던 소박한 음식을 제상에 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문의 번영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조상님의 보살핌과 시어머니의 인내 덕분임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가문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왕실에서는 그녀의 사후에도 효부문을 세워 그녀의 행적을 영원히 기리도록 명하여 후세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효심과 지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가문과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연화는 온몸으로 보여준 성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연화의 집마당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하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잔불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씨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고부의 숨소리는 이제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일정해졌고 이야기는 그 평온함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중들의 꿈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준비를 마친 채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후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았으며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고부였으나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며느리의 비범한 지혜로 다시 일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한겨울 추위를 견뎌낸 매와 향기처럼 진하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시어머니를 지켜냄으로써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녀의 삶은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결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와 같았습니다. 이제 한양의 큰 집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숨결만이 가득하고 고부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을 축복 삼아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가며 이야기는 그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머니의 잠을 청하게 도왔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부드러워 시어머니는 어느새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등잔불을 끄고 방을 나왔으며 밤하늘의 은하수는 마치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찬양하듯 반짝이며 대저택의 지붕 위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고요하고 만물은 안식에 든 이 밤에 연화의 지혜와 효심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청중들의 꿈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모든 갈등이 해결된 자리에는 오직 깊은 평화와 잠의 요정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으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기운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으며 사람들은 이 위대한 고부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가정도 이처럼 화목해지기를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비로소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가없는 기쁨과 보람의 상징이었으니 이보다 더 장엄한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은 채 아주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청중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밤 공기는 이제 더없이 부드럽고 달콤하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으나 그 손이 닦아낸 눈물과 지켜낸 생명의 무게는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훈장처럼 남아있을 것이며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고 자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원망은 용서로 바뀌었고 모든 시련은 축복으로 변한 이 순간. 대저택의 기와 끝에 걸린 달림도 고부의 평안을 축복하며 조용히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밤의 장막을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며느리 연화가 열어준 평화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고단했던 하루를 잊고 깊은 휴식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으며 이야기는 그 장엄한 평화의 울림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밤중 사위가 고요한 가운데 가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연화의 효심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들리는 이 신비로운 밤에 우리는 지혜가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으며 그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했음을 하늘에 보고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유배지의 거친 바다가 아닌 꽃이 만발한 고향의 뜰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치유와 완성을 향해 달려가며 모든 청중이 연화가 누리는 그 평온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나지막하고 따뜻한 어조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근심과 불안도 이제는 연화의 지혜로운 손길을 따라 평화롭게 흩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잔잔한 자장가가 되어 들려오고 척박했던 땅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당신의 내일도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오를 것이니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고부의 지극한 사랑이 깃든 이 집안의 기운이 당신의 방 안에도 가득 스며들어 밤새도록 따뜻하고 안락한 꿈을 선물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눈을 감으며 오늘의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